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 결정 모형인데 정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제 정책 결정 모형.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모델한 거예요, 모형.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산출 지향적, 산출이라는 게 아웃풋이거든요. 지금 봐봐요. 이게 정부인데 정부한테 투입하는 게 인풋이고요. 이걸 투입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 또 국민에 대한 지지, 요구 이런 거 투입되면 이게 전환 과정이거든요. 전환 과정.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산출이거든요. 이러한 산출을 강조하는 게 산출지향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게 산출지향적 모형인데 정책 결정에 산출이나 결과물, 자 1차적으로 아웃풋이죠. 예를 들면 행정학에서 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도로 건설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가고요. 도로 건설 과정 5년이면 5년을 거쳐서 산출물, 이 아웃풋이 뭐냐면 건설된 도로예요. 그럼 보세요. 이 도로 건설을 2차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도로 건설의 결과 도로 통행량이 증가했다. 뭐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송파에서 양평, 제가 양평에 사니까 멀잖아요. 아침에 출퇴근하느라고 거의 2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송파 양평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 저희 집 톨게이트 가까워, 양평 IC 가깝거든요. 거기서 송파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좀 밟으면 15분, 그 정도 지키면서, 그쵸? 그러면 제가 거의 30분 정도의 서울 이 학원에 올 수 있잖아요. 강남의 노량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통행량의 속도도 빨라지고 증가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1차적인 산출물이 아웃풋이라면 이러한 아웃풋의 결과 2차적으로 아웃컴이 나타나요. 이게 결과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양평 고속도로니까 양평 군민들의 삶에 미치는 임팩트라는, 이게 임팩트가 바로 뭐냐면 영향이거든요. 영향. 그래서 뭐 지금 양평 지역도 발전하면서 특히 뭐 용문 쪽에 아파트 건설되면 용문읍이 생기면은 양평도 이제 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을 한 3분 정도 예전에 양평을 추천해가지고 양평 공무원이 지금 되신 분이 있어요. 현직자. 그렇죠? 가장 오래된 사람은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그렇게 이제 양평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임팩트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이런 것들이 바로 산출, 결과, 영향 살펴보는 게 산출지향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형성을 통하여 정책 결정 방법의 개선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1차적인 합리 모형이나 제1모형이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합리 모형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살짝 완화시킨 만족 모형, 그리고 합리 모형과 완전 대립되는 점증 모형,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혼합한 혼합 모형, 또한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초합리성을 결합한 최종 모형까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출지향적 모형이고요. 이게 과정이죠. 주로 과정지향적 모형은 행정학보다는 정치학에서 강조하는 모형이고요.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을 분석한 중점을 두고요. 특히 이러한 결정 과정이 되게 테크니컬하고 미세하거든요. 기술적 성격을 특징으로 분권화된 다원적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니까. 특히 체제의 모형이라는 거, 체제론, 이게 사실은 체제 이론이거든요.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이렇게 다시 피드백되는 이런 과정. 집단, 이익 집단, 엘리트 다원주의 아까 얘기했죠. 정치학적인 모형이잖아요. 다 이익 집단 모형. 게임 시오리 경제학이지만 제도 모형, 정책 킹덤의 정책 창 모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과정 지향적 모형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 모형은 크게 산출 지향적 모형과 과정 지향적 모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주로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게 산출, 결과주의거든요. 성과주의거든요. 그래서 산출 지향적 모형에 중점을 두고요. 정치학에서는 과정을 또 강조하죠. 그런 거 유의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익 집단 모형이나 엘트 모형 같은 경우는 정치학 모형이니까 과정 중심적 모형이에요. 참여자 중심.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1모형이 바로 합리 모형이고요. 제2모형이 이를 비판한 점증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당연히 이거는 별표 하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봅시다. 합리 모형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합리성이 뭐예요? 합리성을 모형화시킨 게 합리 모형이에요. 레셔널. 자, 합리성이라는 걸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여기 머리가 나와야죠. 머리에 뭐 있어요? 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 수단을 찾는 이게 민스죠. 이게 바로 합리성이거든.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을 찾는 거. 근데 목표는 항상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만약에 국민의 행복이다. 그러면 국민의 행복이라고 목표를 정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 뭐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시는 우리 문 대통령이 근데 과연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실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이 수단인데 수단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대안이죠. 자, 모든 대안을 분석해요. 모든 대안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대안? 가장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대안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게 바로 합리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보세요. 탑다운이죠. 탑다운. 그러니까 합리 모형 자체가 목표를 먼저 선 목표 후 수단이거든요. 먼저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을 찾는 거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목표와 수단이 분리되어 있죠. 목표는 명확하고요. 국민의 행복, 국민의 삶의 질. 자, 이렇게 탑다운 방식은 먼저 목표를 정하고 나서 끊었잖아. 분리되어 있잖아요. 탑다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수단을 찾는 거야. 어떻게? 모든 대안을 보세요. 최적 대안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봐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안을 분석해서 최적 대안을 찾는 게 과연 쉬울까요?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하다 재밌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결혼이 목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한 목표를 정한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모든 배우자를 분석해서 그 중에 가장 최적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쉬워요. 특히 여기 최적이라는 거는 결국 최소의 비용으로 경제의 원리거든요. 합리 모형이. 최대의 산출을 얻을 수 있는 말이 그렇지. 이거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반론이 바로 뭐냐면 점증 모형이에요. 그래서 합리 모형을 제1모형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론인 점증 모형은 제2 모형이 돼요. 물론 이 중간에 합리 모형의 이상적인 전제를 살짝 완화시킨 모형이 만족 모형인데, 만족 모형은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점증 모형은 정치 원리로 보시면 되고요. 합리 모형은 말 그대로 최적 수단이니까 경제 원리의 최적화. 자, 합리 모형이 탑다운이라면 보세요. 점증 모형은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죠. 보세요. 여기 아까 다원주의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터레스트 그룹, 이익 집단이죠. 이익 집단의 요구를 이렇게 정책 목표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목표가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수단이거든요. 사실은 민스.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서 목표가 이게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유동적이죠. 변화한다는 거야. 목표는 어떻게? 수단에 합치도록 목표가 변한다는 거죠. 조정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표 수단 분석이 아니라 목표 수단의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상호조정. 즉 영어로 goal means analysis, 목표 수단 분석이 아니라 goal means chain이라고,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어차피 목표를 정하면 이걸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연결되어 있잖아. 하나의 사슬처럼. 그래서 이게 goal means chain이라는 표현을 써요. 체인. 사슬처럼. 고리형이란 뜻. 7급에서 이걸 고리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위에서 내려가니까 선형이란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합리 모형이 선형적 접근이라면 점증 모형은 고리형. 이 고리형이라는 건 뭐냐? 목표와 수단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통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있는 이익 집단들이 서로 의사와 약사에 관해 견제와 균형을 하고 이해관계를, 이게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이거든요.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을 일종의 정치인들이 진흙탕을 기어가는다 해서 머들링스루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 원리 머들링스루. 진흙탕을 헤쳐나가는 듯이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표를 바꿔나가죠. 이게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거는 최적화니까 경제적 합리성이고요. 자, 방향도 보세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죠. 올라가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탑다운은 바텀업이 없거든요. 물론 집행하려면 내려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걸 상향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합리 모형이 탑다운 하향식 결정이라면 점증 모형은 대표적인 바텀업 상향식 결정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엣지온이라는 분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죠. 뭐예요? 그럼 양자를 혼합하면 안 될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혼합하냐면 이렇게 혼합합니다. 요게 우리가 배우는 혼합 모형이에요. 요게. 대한 탐색 부분에서. 자, 근본적인 결정은 뭐로 해요? 합리 모형.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결정이죠. 만약에 전체 숲이 있다. 그러면 이 숲을 개괄적으로 정하는 게 이게 합리 모형이에요. 근본적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노후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근본적 결정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요 안에 뭐 나무도 심고 연못도 이렇게 만들고 뭐 담장도 쌓고 이렇게. 요게 점증 모형이라는 거죠. 세부적 결정. 그래서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하는 게 바로 혼합 모형이 되겠죠. 이 혼합 모형을 주장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엣지온입니다.
엣지온이. 여기 정책결정 모형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자분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24페이지 보시면 합리 모형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뭐 목표의 합의가 곤란할 수도 있다든가 또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4번에 다음 페이지 혼합 모형이 나와 있고요. 엣지온이가 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한다고 그랬죠. 요거. 이게 사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안을 탐색할 때고 결과 예측할 때는 또 이걸 바꿔요. 이렇게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뭐 아직 여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대안을 탐색할 때 요거, 대안을 분석할 때 요거죠. 요거. 합리 모형은 포괄적, 점증 모형은 세부적, 나무. 그쵸? 이렇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한 게 바로 혼합 모형이고요. 거기 5번에 보시면 26페이지 5번에 보시면 드로우란 학자는 최적 모형을 주장해요. 사실 이 드로우라는 분은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데 1951년에 헤럴드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팔러시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정책 과정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보거든요. 지식이 있는데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으로 나누거든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은 팩트고요. 필요한 지식은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가치거든요. 이렇게. 이게 결국은 뭐예요? 과학성으로 가고 이게 기술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트냐 사이언스냐 역시 논쟁이죠. 물론 정책 지향이니까 가치 지향인데 사실을 기반으로 가치 판단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스웰의 정책할 창시한 게 바로 창시자가 라스웰이라면 정책학 이를 학문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드로우예요. 그 완성물이 바로 최적 모형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최적화시키느냐? 합리성을 기반으로 여기에 초합리성을 결합해요. 이때 합리성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말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건 뭐예요? 투입분의 산출. 아까 최적화 같은 거죠. 투입의 극소화, 산출의 극대화. 가급적이면 투입을 줄이고 산출물을 늘리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항상 경제적으로만 풉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떻게 돼요? 찍기도 하죠? 그걸 찍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초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뭐냐? 직관이나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행정학적인 마인드도 여기에 들어가요. 직관이나 통찰력, 인사이트 이런 거. 그래서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게 기반이에요. 초합리성을 가미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킨다는 게 드로우의 옵티멀 모델, 최적 모형이거든요. 물론 정책 과정별로 본다면 초합리성은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적용하고요. 합리성을 본격적인 정책 결정 단계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기본 강의 때 또는 심화 강의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기타 지금까지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그리고 혼합 모형과 최적 모형은 개인적 수준의 의사결정이고요. 이게 조직이나 집단에 적용되는 연합 모형, 이게 부서 간의 연합이니까 회사 모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앨리슨이 쿠바 미사일 사건을 분석한 앨리슨 모형이라든가 사실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앨리슨 모형이에요. 그리고 마치 코엔 올슨이 쓰레기통을 연상하면서 수평적인 조직, 즉 organized disorder, 조직화된 물상태에서 나타난 의사결정을 연구한 쓰레기통 모형도 있고요. 그 쓰레기통 모형은
흐름 네 가지, 문해선참하고 전제조건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러한 쓰레기통 모형을 정책의 설정에 적용한 게 바로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고요. 인간이 아니라 기계를 신뢰하는 기계 모형이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고, 최근에 이게 AI 같은 거야. 인공지능, IoT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을 이제 기본 강의 때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문제 하나 봅시다. 올 국가직 구급 문제네요.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실제. 근데 이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아주 문제가 쉽게 풀리죠. 자, 봅시다. 지난 30년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의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계략적으로, 이렇게 계략적으로 전국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 그죠? 그 다음에 홍수와 지진 등 두 가지 상해전에 하나에 동시에 발생한 홍수, 지진, 이렇게 홍수, 지진, 홍수, 지진, 이게 뭐예요? 세부적 결정이죠. 그래서 계략적인 합리적 모형에다가 세부적인 점증 모형을 결합한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면밀하게 계략적으로 파악하는 건 합리 모형이고, 그러니까 근본적 결정이 지금 뭐예요? 그렇죠? 전국의 재난재해 발생 현황이 근본적인 결정이고, 이걸 세부적으로 홍수와 지진이 두 가지 상해 전에 한 해에 동시에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이게 바로 점증 모형이잖아요. 세부적인 결정. 그래서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 계략,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으로 파악하니까 이거 뭐예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한 혼합 모형이죠. 에치오니가 주장한. 그래서 원래 믹스 스캐닝을 이게 믹스드고 혼합, 두 가지를 혼합했다는 거예요. 스캐닝을 탐사 또는 주사라고도 해요. 빼도 되고 혼합 모형해도 되고요. 그래서 혼합 모형, 혼합 탐사 모형, 혼합 주사 모형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다만 교수님이 믹스 스캐닝 모형을 번역할 때 혼합 탐사라고 하기도, 혼합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빼고 혼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케이스 문제가 나오면 케이스를 보면서 핵심, 여기서는 뭐예요? 계략적 근본적 결정, 자연재난 발생, 세부적 홍수와 지진이 동시에 발생한 걸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보는 거니까 혼합 탐사 모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제2편에서 정책학, 첫 번째가 정책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정책 목표와 수단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정책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정책 과정에 대한 시각, 다원주의, 엘리트, 조합주의 이런 것들을 봤고요. 다원주의를 통한 논쟁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학의 가장 핵심 1순위가 바로 정책 결정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합리 모형과 그다음 점증 모형, 그리고 이 양자를 혼합한 혼합 모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주는 7, 8, 9를 할 거예요. 첫 번째 7은 조직 구조의 변수와 관료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8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이론,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아주 핵심이고요. 9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룬 거시조직 이론, 이 세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세요. 알겠죠? 가볍게 정말. 지금 생기초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행사에서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